오늘 시장이 던진 메시지가 좀 많네요. 이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연 2회 인하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게 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 점도표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순탄한 매크로 이슈구나, 마무리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통화 정책보다는 관세인 건가? 결국 이렇게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미국 증시를 막 걱정할 상황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맞을 매는 맞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는 예상한 대로 동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현재 경기와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무엇이냐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은 조금 더 낮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고 즉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하반기에 조금 부담되는데 올해라는 분위기가 녹아져 있습니다. 네. 그들의 매크로에는. 그다음에 PC 또는 그다음에 이제 코어 PC까지 전망치는 소폭 올랐어요.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 우리가 걱정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살짝 오를 것 같은데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쏠림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파월이 이렇게 좀 시장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좀 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물가 부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것도 있을 텐데요. 경제 전망은 낮춘다. 파월 연준의장께서. 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물가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의도를 고민해 봐야 되는 상당히 포근한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로 빠졌던 부분을 조금 소진하면서 반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낌으로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엎질러 놓은 물을 좀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처리하는 느낌도 들죠. 어쨌든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해 보자면 이번의 인플레는 지금 4, 5년 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전쟁과 화폐 정책에 이제 유발된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번 인플레는 언제든지 트럼프의 정책이 변화를 줄 경우엔 변경이 온다면 매크로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가 슬로우 다운이지만 아직까지는 슬로우 다운이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는 방향이 맞으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금리 한 번밖에 못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 금리 연내 2회 그리고 이제 6월에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감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시장은 뭘 기다리고 무엇을 환호하고 있냐면 높은 실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서 그것으로 통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를 시장은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이 뜨자마자 미국은 반등을 주었고 10년물 국채는 급락을 했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날아다니고 훨훨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쪽도 뚜렷하게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재정 정책의 시나리오로 앞으로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다음 숙제는 이제 4월에 상호관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관세를 붙이는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악재는 미국이 오조리 안고 있는데 이거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막 엄청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호 관세라는 것은 결국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현대차만 예를 들어서 1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일이지만 글로벌 모든 국가가 미국에다 팔려면 10%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각했던 것 대비 우리의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작고 미국 내에서 인플레 효과는
생각보다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이유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금 불편하면서 한국의 시장이 좀 색깔이 너무 빨리 변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포근한 포옹을 해준 파월 의장, 그리고 지금 관세가 불러온 인플레의 성격이 지난번과는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워스트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해석에 여러분은 한 번 더 주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국내 시장 분위기까지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가 삼성전자 같습니다, 차장님.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를 제가 한 2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된다라는 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중국의 저 하단에 있는 낮고 낮은 메모리 업체와 IMTC가 메모리 낸드 가격을 10% 상향하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업종이 턴한다는 것, 중국이 더 이상 저가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 또는 그들이 그들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B2B에서 B2C로 글로벌 사이클, 투자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노트북과 PC 수요, 교체 수요가 코로나 때 바뀌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교체 수요가 올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를 하단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플러스 알파 한다면 중국의 이구안 시즌 이야기도 꾸준히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겠죠. 관세로도 중국의 이 발전 속도, 투자 속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만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삼성전자가 갈 때 SK하이닉스까지 같이 가는 것은 용인이 되지만 사실 반도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반도체 섹터의 쏠림이 확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반도체 대부분 레거시 반도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기보다는 지금 수급은 삼성전자가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우려했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다음에 치고 갈 텐데 갈 때 독주할 거냐 반도체를 끌고 갈 거냐.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끌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반도체로 끌고 갈 것 같긴 한데 조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할까요?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지라는 부분과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견조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대장으로 한 코스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것은 이제 시그널로 등장하는 것이고 반도체 업황은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할 수 없었던 빠져나갔었던 자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는 비중이 많이 줄고 선물 시장으로 옮겨갔었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일단은 대형주들을 채워놓고 그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준비하는 이 시장이 당분간은 연출되라 생각이 돼서 지금은 반도체는 나쁘지 않고 턴했다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라는 점. 하지만 그 안에서 코스피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시나리오에서 볼 때 지금 시장에선 코스피 대형주들이 공매도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랑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중심에도 삼성전자가 있었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5개월 만에 6만 전자 장중 만들었잖아요. 지금 확인해보니 종가 6만 2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역시나 견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독주로 바라보겠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대형주 장세 이후에까지 확인이 된다면 끌고 갈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 가능성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차장님, 뭐가 가장 큰 트리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4,600억 규모의 일본제철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로 호재가 됐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과 시총 대비해서 4천억을 당장 현금화했다고 그것도 수익을 좀 냈다고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은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스탠스, 글로벌 스탠스. 지금 미국은 더딜 수밖에 없고 경기가 너무 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추세는 일본밖에 없고 그 외에 전 세계는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양적 완화 재정 투자 사이클로 갈 때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작년에는 그래서 바이오를 말씀드렸었고 작년 말부터 이제는 건설주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 업종 중에서 지금 단연 앞단에 있는 것은 철강일 텐데요. 일단은 자체적인 호재로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덩빙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3월 초에 있었던 중국의 감산 이슈예요. 중국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급 강행해서 기업 경쟁력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무모한 짓 안 하겠다. 철강을 한 3분의 1, 30% 정도 제가 생산량에서, 조강 생산량에서 감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물론 거기서 뭐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연 감산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중국산 저가 화학 제품과 철강 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서 숨통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사이클은 금리 인하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의미도 포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순수 좀 철강의 의미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철강이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다 지어야 될지 어디다 지어야 될지 무슨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시점인데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호재는 다 시장이 알게 됐죠. 지금 딱 단기 저항선에 네. 딱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워낙 차트가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좀 눈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뭐 올라온 폭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다음 사이클까지 아예 더 오른 다음에 빠지는 것도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물결 좀 머지않아 나오면 좋겠긴 한데 사이클 기다리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포스코홀딩스는 긍정 의견 계속 주셨네요.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진짜로 궁금한 쪽은 어딜 것 같으세요, 차장님? 네, 바이오겠죠. 네, 바이오입니다. 일단 코스닥 1위 종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유한양행의 엄청난 변동성도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고 HLB도 내일 새벽 어쨌든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진짜 각계전투예요. 그렇다면 바이오는 여전히 차장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맞는지 그 중심의 중심은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이제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이 상당히 치고 달렸었던 그쵸. 시장이었고 알테오젠이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시장 자리에서 얻어맞았다라는 것,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얻어맞았다라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색깔이 코스닥보다 코스피 우위에 있고 그죠. 코스피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좀 의미가 있다는 점 속에서 코스닥 내에서는 변동성이 그동안 섹터 내에서는 가장 강했었던 게 사실 바이오였기 때문에 오늘 조선방산 일제히 조정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동안 주도주라고 얘기했었던 종목들을 일단은 철수하고 코롱 티슈진도 급락이 났고 알테오젠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빠지다 보니 바이오 내에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의 단기적 시장의 중심은 코스피 대형주가 될 것이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올 바이오 파마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다렸었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인상 결과가 오히려 셀 온으로 작동하는 것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바이오 섹터를 바라보는 투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바이오 섹터로서의 대응을 해보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이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차별화된 종목별로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 안에서 눈여겨본다면 셀트리온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실적은
펀더멘탈은 실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했죠.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이제 대형주로 수급이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리에서 다음에 출발이 언제일지를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우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시마 시리즈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전히 탄탄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올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스텔라라든가 아일리라, 악템나라 등등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의 바이오시밀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자 했었을 때 의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결국은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업황도 나쁘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 대형주로 간다면 셀트리온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재고 자산도 이제 충분히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 개선에도 기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오른 코스피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중소형 주단에서는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AI 관련된 주들 있잖아요. 이쪽의 테마와 관련돼서는 바이오 플러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술적으로 테마화된 종목군으로서 좀 여전히 눈은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던진 메시지, 일단 그간 달렸었던 쪽은 확실히 정리하는 모드, 그리고 삼성전자 대형주 독주로서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포트상의 비중은 어디에 더 많은지 확인하시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정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혼조세 마감이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인지 지금 현재 2600선 위 거래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